예,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의 요인 중 하나로 외국인 매수를 꼽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11월 달에만 외국인들이 7조 가까운 순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한참 사들일 때 석 달간 시가총액의 3%에 해당하는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11월 달에 7조는 그다지 큰 액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 시가총액 3%는 60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결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과 직결된다라고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 개발도 있고요, 경기 회복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매수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백신 개발은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3상 실험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이미 연말에 백신이 개발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다 우리가 가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오래 갈 수 있는 요인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이 가고요. 결국 보면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보면 경제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좋아진 그 상태입니다. 오늘 중국 공업 생산이 나왔는데 전년비 28%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부 다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 회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경기 회복이라는 게 이제 백신하고 연결이 돼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는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실물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국인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시점도 파이자가 3상 결과를 내놓을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 흔히 말하는 빅테크, 언택트 예. 이러면서 그 주가들만 이렇게 올라가고 나머지 주가들이 밑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격차를 좁히기 시작하는, 빅테크들은 못 올라가고 흔히 말하는 언택트는 못 올라가고 컨택트는 올라가는 이런 방식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이는 이런 일이 못 나타나죠. 사람들이 그렇죠. 비행기를 예. 안 탈 건데. 그렇게 보면 이제 뭐 백신이나 외국인 매수세나 미국에서 다우 나스닥이 격차의 축소나 뭐 경기 회복이나 다 똑같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백신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글로벌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모더나나 파이자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워낙 저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백신 유통망에서 그대로 생산과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저온 뭐 냉동 시설 필요 없고. 근데 이게 애초부터 좀 아스트라제네카의 DNA 방식의 백신이 성공적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근데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mRNA라고 해서 이거는 실제로 지금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만 이번에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유통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지금 계속 성공 소식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엄청나게 강화됐고, 특히 예. 마지막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3상 성공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이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한꺼번에 쫙 퍼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위탁 생산되고 전 세계에서 위탁 생산이 돼서 곧바로 이제 백신이 퍼져나가면서 경기 회복이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까지 갔다가 뭐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 다시 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그게 조금 꺾여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백신하고 물려 들어갈 건데, 물론 뭐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게 모더나나 파이자의 기술을 갖고 이제 유통이 조금씩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이게 확 퍼져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때문에 이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데, 결국은 글로벌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관련됐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수치를 한번 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PMI가 조금씩 후퇴하는 상태입니다. 제조업은 뭐 여전히 그래도 괜찮은 상태인데, 아마 이 부분들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영향을 상당히 먼저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서비스업 지수의 후퇴 이거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특히 유럽 쪽에서 이게 확진자 수의 증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데 예. 그게 이제 그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도시 봉쇄를 하면서 다시 확진자 수 증가가 꺾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나오는 서비스업 지수는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저기 어제 나왔던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 것도 그렇죠. 예, 예. 요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확산이 얼마나 더 진행이 될 거냐라는 건데 근데 그 과거의 사례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확산의 속도는 아무래도 기후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근데 독감도 그렇습니다만 한번 확 추워지고 나면 이 확산세가 좀 수그러드는 왜냐하면 예.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확 줄여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내가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독감도 그렇습니다만 확산세가 좀 진정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최근에 서비스업 쪽에서의 PMI 둔화는 조금 일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시적인 형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시장을 크게 좌우하는 부분들은 역시 보면 이제 저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한 것도 저금리와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 토대가 됐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제 출발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년도 경제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올해보다는 조금 좀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뭐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기준금리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우선은 금리가 어떤 형태로서 움직일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금리를 볼 때 경기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장단기 금리 차이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 네,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게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2, 3년짜리 5년짜리까지의 요걸 조금 단기금리라 2, 3년 단기금리라고 보고 예. 10년짜리는 장기금리 이렇게 보면 사실 기업들이 실물 경제에서 뭐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10년짜리로 자금 조달해서 투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2년, 3년, 5년 이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요 금리는 못 올라가게 잡을 거다라는 겁니다.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근데 이 10년짜리 금리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의 기대감, 자본시장의 기대감 이런 거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년짜리 금리를 적정 수준보다 떨어뜨려 놓으면 자산 시장에 버블이 발생한다라는 게 네. 일반적인 거죠. 2, 3년짜리 금리 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긴 하지만 이 2, 3년짜리 금리는 주식 시장이나 이게 부동산 시장의 어떤 사람들의 기대 형성에 작용을 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장기 금리라 봐야 10년, 30년 금리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들이 딱 붙잡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 2023년까지 앞으로 2, 3년 이상 안 올린다. 그러니까 예. 기업들한테 돈 빌려가라. 근데 가게도 돈 빌려가려고 하니까 여러 나라에서 가게 신용대출을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 마찬가지인데 그 기업들한테 돈 빌려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해라 뭐 이러는 것이고. 근데 10년짜리 금리는 자꾸 올라가도록 방치를 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이걸 예전에 버냉키는 끌고 내려갔거든요. 양적 완화 이런 거는. 근데 지금 파월은 이걸 일부러 끌고 내려가지는 않으면서 지금 뭐 0.8, 0.9% 올라가고 이게 1% 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조금 이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데 자본시장이 좀 걱정할 정도로 예. 그냥 올려놓습니다. 예. 이거는 돈 많다고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이 버블로 들어가는 건 맞겠다라는 예, 뜻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경기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장단기 금리 차는 아마 계속 확대가 될 거예요. 단기 금리는 붙잡고 있고 장기 금리는 예, 올라가도록 올라가니까. 방치하고. 예.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 과정에서 아주 일반적인 패턴이고 예. 중앙은행의 의도는 실물과 자본시장을 따로따로 관리하겠다라는 의도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금리에 따라서 주식시장 영향을 한번 제가 여쭤볼 텐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미국의 10년물 국채의 아마 거의 저점 부근이 1.3%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확 떨어졌고 지금은 한 0.8에서 0.9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내년도 정도 됐을 때에 그 저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1.3까지 올라가면 코로나19 과정 속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거의 0.5%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따지면 이미 배 이상을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먼저 중국을 보면요. 중국의 뭐 10년짜리 금리가 그렇게 시장성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 연초 수준도 이미 넘었었어요. 음. 근데 중국의 제가 볼 때는 금융당국의 생각은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채권 시장 개방하면서 이제 달러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 돈이 들어오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그리고 기업들이 IPO하고 이 돈을 끌어들이려고 움직임이 강했는데 금융당국이 이제 엔트그룹의 IPO를 제지하고 이러면서 이거는 뭐 어떤 그러면서 이제 10년짜리 국채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예. 연초 수준보다도 더 올리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투기할 딸이다 이런 식의 예. 메시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메시지의 유형이 조금 뭐 방식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랑 제가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자본시장의 어느 정도 과도한 유동성이 이게 그 기업들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지 주가 끌어올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다라는 예. 메시지를 이제 보낸 거 조금 이제 그 거친 방식이긴 하지만 그런 걸 보냈던 것이죠. 예. 그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글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미국도 이제 미국은 그런 식의 거친 표현을 안 쓰고 굉장히 세련되긴 했지만 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방치하는데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거는 시장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연준 입장입니다. 예. 주가가 팍 튀어갈 때 연준이 장기 금리에 대해서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채권시장이 눈치 보다가 이거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는데 그럼 금리가 팡 튀어요. 예. 그럼 주식시장이 그걸 보고 저걸 저렇게 올라가게 한 연준이 의도는 뭐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쉬었다 가자.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장에서 서로 간의 눈치를 보면서 이 금리하고 장기 금리하고 주가 사이에 이게 서로 간에 물리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이제 가령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버블 위험이 큰데라고 생각을 하면 경기 회복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주가가 이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연준이 뭐라고 또 말을 해요. 예. 또는 공개 시장 조작이나 시장 조작을 할 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걸 방치하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면 장기 금리가 어느 날 퐁 튀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죠. 주식시장이 그걸로 충격받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장기 금리와 주가가 서로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과정일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아무튼 내년도 주식시장에서 제가 판단했을 땐 경기가 어떻게 될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 가장 유의하게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그 자산 가격을 갖고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한 그저께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자산의 가격은 다 올라가는 형태였었습니다. 네. 금과 은을 빼고는 다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보면 이제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15%도 막 이렇게 하락하고 이럽니다. 아마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산 가격의 변동성도 그만큼 굉장히 커진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또 이게 이제 주식 시장으로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승에 대한 불안 요인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경기가 어떤 분들은 다 회복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렇죠. 기저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금이나 이런 걸 안 주고 기저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다들 아마 아직까지 자생력은 없다고 말씀하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경기가 아직 바닥을 지났다라고 판단은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내년 한 1분기 정도 바닥을 통과하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자산 가격은 저 위로 올라가 있단 그렇죠. 말이죠. 예, 엄청나게. 그것도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경기 침체 과정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과도한 부채나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과도한 뭐 주가의 과도한 상승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과다하게 높다 이걸 한꺼번에 확 조정하는 게 경기 침체입니다. 예. 근데 이번 경기 침체는 굉장히 특이한 게 뭐 미국의 실업률 기준으로 보면 딱 2달만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주가의 하락도 딱 2달 나타났고 2달 했고. 예. 그러면서 또 나타났던 특징적인 현상이 뭐냐면 이게 높았던 주가가 우르르 하고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조정을 안 받고요. 제일 주가가 높았던 애들은 더 튀어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렇죠. 빅테크.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경기 회복 시작도 안 했는데 경기 회복 시작할 때쯤 되면 얘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낮아서 야 이제 한번 좀 무섭긴 하지만 한번 사볼까? 좀 싼데 역사적으로 보면 좀 싸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경기 회복 시작도 안 했는데 역사적으로 너무 비싼 너무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버렸죠. 네, 빅테크들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야
이거 보고 이렇게 우리가 쌀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라고 그렇죠. 하면서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저도 이제 다양한 경기 침체 과정을 다 봤습니다만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예, 그런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이번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는 요거라고 봅니다. 예, 가격이 너무 높은. 네, 경기 침체 과정에서 주가 조정을 받고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졌어야 될 흔히 말하는 빅테크가 더 치고 올라가 버린 건데 그러면 얘들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예. 얘들이 유지가 된다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저금리에 뭐에 가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쟤들보다 그렇게 못하냐? 그렇죠. 요만큼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 이런 이야기를 접고 그냥 다 조정을 받는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경기 침체 너무 짧게 두세 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게 조정을 못 받아서 경기 회복 과정에서 조정을 받고 갈 것이냐.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굉장히 특이한 패턴이 또 내년에 그런 반대의 패턴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요. 예. 아니면 이랬으니까 저금리, 제로금리 갖고 요 높아진 밸류에이션, 새로운 우리는 밸류에이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두 가지를 다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죠. 이게 금리에 지금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또 증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기 회복 과정에서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조정 이런 문제를 또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있고 예. 요 주가들을 좀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번 케이스가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글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저 빅테크 기업들이 뭐 P가 뭐 40배, 50배, 뭐 100배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예. 사람들이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보니까 다 같은 IT인데 IT 하드웨어는 이렇게 싸네라는 것이죠. 그러면 쟤들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쓸어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경기 회복이 유지가 되고 저 주가가 그렇죠. 예, 예,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론의 이 여지가 없죠. 어마어마한 예, 예. 밸류에이션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매수에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건 어쨌든 뭐 경기 회복이라는 거하고 같이 걸려 들어가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모더나 화이자 백신 가지고는 이걸 가보자라고 계속 치동할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박스권을 뚫고 상승하기 역사적 최고치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거기서 또 박스권을 좀 만드는 그런 모양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박스권을 한 단계 더 위로 올려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